그 배우는 직업이겠죠.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전에 저한테 연기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배우는 평생 배우라고 배우다 라는 말씀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면서 계속 공감하게 되는 지점들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게 돼도 그 역할과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역할로서의 경험치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맥락에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평생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든지 계속 배워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저 역시도 배우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지점이긴 한데, 20대 때 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매력 있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떠한 이미지를 창조해 내므로써 좀 배우로서의 매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그러니까 공부도 조금씩 더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퍼스널리티, 본 모습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게, 역할을 연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로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더 고급화 시키시고, 그리고 본인의 기준들을 좀 확실히 하면서 중심을 좀 잡으시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들이 아마 이렇게 뿜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들을 배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 왜냐하면 배우가, 그러니까 좋은 배우가 되고 활동을 많이 하거나 스타가 되는 배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관객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친해지고 싶어져야지 계속 보고 싶어지고, 그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보고 싶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친구를 사귈 때 부정적인 친구를 만날 것인가, 긍정적인 친구를 만날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우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해야지 그 배우 본연의 매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을 다뤄야, 예술 장르에 속해 있고 예술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고급화 시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험치 자체를 많이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좋은 쪽으로. 미술 전시도 많이 보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좋은 무용 공연도 많이 보고, 예술적 감성들을 자극할 수 있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술적 창조성을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라고 해요. 아티스트 데이트가 아티스트를 만나는 작업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나 못 해봤던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해보라는 거예요. 가령 공방에 가서 무슨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경험치들이 사실은 예술적 창조성을 일깨워주고, 그런 경험치들이 내가 예술가로서 가는데 좀 더 고급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더 많이 늘리라는 얘기고,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잘 잡으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인생을 살 때에 사람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랬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중심이 잘 잡힌, 자기 기준이 잘 잡힌,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에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부정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욕망이 충돌을 하고 막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이게 내 기준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쪽으로 많이 가라는 얘기죠. 그런 선택들이 계속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나를 긍정하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순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한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뽑아보면, 사실은 본능이 충동되거나 욕구, 이제 원하는 것들이 강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승부 욕구가 강해서 이기고 싶어서 그 게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어 있고, 가령 연애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친구들은 그 연애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애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어 있고,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집중하는 것들은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연기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이 역할이 얻어내야 될 것들, 원해야 하는 것, 인텐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한테 생기면 그 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역할이 처인 상황, 역할의 상태가 진짜로 나의 일처럼 느껴지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대본이 쓰여져 있어요. 대본 자체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역할의 상태를 진짜 믿는 작업들이 선행되면 좋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진짜 이 역할이 이 장면 안에서 얻어내야 될 것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진짜 얻고 싶어지게 만들어내면 씬의 장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전공자보다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좀 더 수업하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고, 입시를 위한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들이 사실은 예술가로 가기 위한 길 쪽이기보다는 합격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져요. 표현을 위한 연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자리 잡힌 친구들을 다시 깨끗하게 돌려놓는 작업이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부터 그림을 그려주는 작업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봐요. 쉽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K-팝 스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양현석 대표나 박진영 대표나 실용음악과 친구들은 무조건 제외시켰었거든요. 지켜보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미 전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이미 그 학교 스타일에 매여져 있고, 그것들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작업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연극영화과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공자보다는 저는 사실은 비전공자들이 수업하기는 좀 더 수월합니다. 고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생들이. 어떤 고생? 어, 그 준비 단계부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성실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데뷔하기 전부터 연습하고 훈련할 때부터,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도 좀 쉽게 얻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할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들이, 어린 나이에 쉽게 잘 되는 친구들이 오랫동안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어린 나이에 뭐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또 무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풍파를 겪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를 지지하게 해주는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도 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면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빨리 성공해버리면 내려갈 일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쌓아 올라가서 진짜 좋은 배우가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삶을 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어릴 때 많이 고생하기를 바래요. 네. 배우에게 좋은 소속사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일을 잘 잡아주고 일을 하는 동안 배우가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해주고 배우의 연기 이외의 관리들을 굉장히 잘해주는 소속사가 좋은 소속사겠죠.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명한 배우가 많다고 좋은 사무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명한 배우들의 관리를 하느라 신인 배우를 관리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다면 유명한 배우가 없는 사무실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 할 수 있냐면 유명한 배우가 올 수 있을 정도의 사무실 기반이 안 잡혀 있는 경우가 생길 경우이니까 유명한 배우가 없는 거겠죠. 그 회사에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좋은 회사는 어디냐라고 회사가 좋다라는 말보다는 나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와 매니지먼트로서의 관계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본인의 선택에 따라 회사는 달라진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배우들이 기획사에 만족하는 배우는 저는 데뷔하고 지금까지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했던 작품 수도 뭐 한 수십 편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럼 무수히 많은 배우들을 만난 건데 자기 회사에 만족하는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만났던 배우들 중에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배우는 사실 개인 사업자거든요. 사업자예요. 사업자 등록증 내실 수 있고 배우 일을 하시면 개인 사업자면 경영을 해야 돼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무실과 배우의 관계도 사실은 경영 대 경영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일을 경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회사를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좋은 회사에 뽑혀서 들어가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긴 힘들 거예요. 운이 좋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뭐 좋은 기획사는 어떤 기획사입니까? 라고 말하면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던 대로 배우에게 좋은 일들을 잘 제공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연기 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그런 회사는 내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일을 그렇게 해주게끔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돼요.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하시더라도. 유명한 배우들이 많아서 이 회사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계약을 했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나에게 관심을 갖게끔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유명 배우가 없다. 힘이 없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뛰면 돼요. 사실은. 서로의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매니저가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성적인 게 아니라 관계성에서 사랑할 때 그 배우가 잘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배우를 어떻게 잘 만들까에 대해서 그 매니저가 하루 종일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그 배우는 잘 돼요. 그래서 배우로서 좋은 사무실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연애하듯이 매니저들이 날 사랑할 수 있게끔 나도 배려하고 관계성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 지정 대본 같은 경우는 대본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뭐 몇 페이지 되는 정도의 대본이고 간략한 설명 정도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캐릭터를 구축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먼저 대본을 정독을 하면서 이 역할이 이 장면에서 목적과 의도가 뭔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목적과 의도를 얻어내는 수단 자체가 지금 대본에 나와 있는 액션들이거든요. 대사나 지문.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이나 의도를 가졌을 때 어떠한 수단으로 이 액션들을 하고 있느냐를 유추해서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을 찾아요. 일단. 그래서 이런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 이 사람의 컴플렉스나 기저를 찾아요. 그래서 밑바탕에 이 사람이 끊임없이 사회성을 동반해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장면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특별히 다른 캐릭터를 막 어떻게 창조해야 되겠다, 말투를 바꿔야 되겠다,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밑바탕에 어떤 것들을 깔아놓고 어떤 순간에 그걸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본을 가지고 캐릭터 구축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관련한 것들을 이전에 이로운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짧게 내가 분석해야 될 때는 이 액션을 통해서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캐릭터 컴플렉스, 기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캐릭터 구축을 합니다. 일반적인 직종들은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작년쯤인가 재작년쯤인가 제가 좀 감동적인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정년퇴직 몇 년 안 남긴 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에 합격했던 뉴스 기사를 봤어요.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 정년퇴직을 몇 년 안 남겼는데 그 분은 어찌됐건 내가 이 시험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거 해봐야 뭐 4, 5년 정도밖에 못할 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했겠지만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나이에 합격을 한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배우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내가 스타, 뭐 하이틴 스타가 되겠다 그러면 보통 나이대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니까 늦은 나이일 수 있겠죠. 근데 배우는 역할이 다양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 친구들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에 대해서는 실력, 매력, 인성 이런 것들이 명확히 갖춰진다면 경쟁력은 어느 나이건 생긴다고 생각해요. 모델 쪽 봐도 요즘에 또 뭐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들이 약간 그 노년층, 중장년층의 모델들, 실버 모델들이 주목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경쟁력은 뭐 많이 열려 있고 사실 근데 이제 중년이나 노년 쪽의 배우층들이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이 배우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죠.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매력과 인성을 가지시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죠.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좀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배우 기획사에서 찾는 나이대가 굉장히 어린 나이대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로 이제 기획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스타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처음 스타가 되는 나이대가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미성년자일 때부터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관리를 해서 데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대 친구들을 찾을 수밖에 없죠. 내가 이미 그 나이대를 지났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경쟁력 있게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해야지 경쟁력이 있냐 없냐를 고민하는 거는 맞지 않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대면과 비대면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면 오디션의 대부분이 겪는 힘듦은 긴장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로
긴장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거를 뭐 이완시키는 호흡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다른 나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올려주는 훈련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오디션을. 게임, 놀이. 이 놀이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어떤 놀이의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지건 이기건 크게 상관없거든요. 주도권을 내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주도권을 상대한테 넘겨준 상황이면 이겨도 찜찜하고 져도 찜찜해요. 그래서 오디션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는 거지, 니네가 날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사람들은 아니야. 그리고 니네가 날 캐스팅 못하면 니네가 후회하는 거야. 난 오늘 니네 한번 만나주러 온 거야. 니네 인생에 나 같은 사람 언제 한번 만나겠니? 이런 마인드 자체가 주도권을 내가 갖게 만들어 주거든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면 오디션 특히. 대부분이 선택받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선택들보다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들어가는 쪽이 훨씬 더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대신 예의나 뭐 기본적인 룰들은 다 지켜야겠죠. 네. 그리고 비대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비대면은 훨씬 더 분장이 덜 할 수 있는데 카메라로 내가 액팅을 해야 된다라는 긴장도가 또 형성이 되죠. 카메라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으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글에 대한 이해부터 그 다음에 씬의 구성에 대한 이해들. 그래서 내가 이 카메라 앵글 안에서 어떻게 액팅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생기면 아마 긴장도가 좀 내려갈 것이고, 비대면 오디션을 할 때는 어찌됐건 영상으로 나의 연기가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카메라 안에서. 그건 연기랑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기는 뭐 매번 얘기하지만 상태나 원하는 게 분명한 연기가 가장 좋은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찍기 전에 정확한 상태 만드시고 정확한 의도 가지시고 연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영상 촬영하실 때는 내추럴한 게 좋을 거예요. 많이 꾸미거나 그거보다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게 담기는 게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씬에서 전체를 다 힘줘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얻어야 될 걸 얻으려고 시도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대본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시선을 잡고 연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그 액팅이 있으면요, 그 안에서 어떤 액팅? 대본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상대 시선을 명확하게 해두고 하시면 좋죠. 그 상대가 이동하는 지점마다 시선을 정확히 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기법 중에도,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송강호 배우님이 카메라를 직접 보잖아요. 그 직접 보게 찍은 이유는 관객들이 환기시키기 위해서요. 놀라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나 지금 널 지켜보고 있다. 이 느낌이었거든요. 니네 어딘가에 분명히 범인이 있을 거야.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관찰자의 시점으로 사실은 보는 거기 때문에 배우가 카메라를 직시하는 순간에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거든요. 불편함을 느껴요. 내가 마치 이 작품이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비대면 영상 촬영하실 때 카메라를 직접 보는 경우가 되면 보는 사람들이 집중도가 깨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위치에다가 액팅을 하는 게 보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